네, 배우 조진웅 씨가 이른바 소년범 논란 이후에 전격 은퇴를 선언했지만 후폭풍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 속 일각에선 소년법의 목적이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라면 과도한 비난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조진웅 씨를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밖에 개그우먼 박나래 씨 활동 중단 소식 등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손 변호사님, 연예계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여러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있고 그중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조진웅 씨 관련 사건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전격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일단 조진웅 씨 과거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고 일각에서는 이 소년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소년 보호 처분 이력을 문제 삼아서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 좀 연예계 소식으로 전해지고 또 그 후에 조진웅 씨가 은퇴 선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장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연예계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법률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나와서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정치 사안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참 복잡해지고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조진웅 씨 좋아했거든요. 예. 예. 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좀 실망을 했고요. 그리고 아니 이게 30년 만에 밝혀지다니 그동안 어떻게 이거를 감추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서 예전에 있었던 거는 형사처벌도 아니고 법에 따라서 이제 처분을 한 후에 누구에도 공개를 하지 않는 건데 이걸 가지고 확인해서 지금 들춰내는 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를 듣고는 법적으로 보면 또 그럴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 성인이 된 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대중이 원치 않으면 연예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는데 배우 조진웅 씨 소년법 논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소년법과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이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 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소년법에는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른 굉장히 특이한 규정들, 특별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 특히 그중에 하나가 이 조회응답이라는 제목의 70조 규정입니다. 이 소년 보호 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서 재판이나 수사나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걸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예. 즉 소년법의 취지상 형사처벌하지 않고 소년 보호 처분을 한다는 얘기는 계도하고 교화를 해서 이제 성장한 후에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고 그걸 통해서 공격을 할 경우에는 사실 소년법의 취지가 좀 무너지는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게 이 소년법 70조인데 예. 그런데 약간 좀 의아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발이 이루어진 게 해당 언론 매체 기자들을 고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 조항을 보면 이 소년 보호 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이 조회에 응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아주 넓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러한 기관의 관계자와 함께 이러한 일을 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 취지가 해당 사건을 취재한 그런 기자들이 예. 실제로 이렇게 조회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보도한 건지도 사실 알려졌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사회적인 어떤 환기 차원에서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실제로 이 법에 의해서 처벌로 이어지겠느냐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도한 기자가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 그렇게 높아 네.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 해당 매체가 여러 제보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보 중에 추상적인 내용이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갔더니 이런 내용을 확인했을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 특별한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제보를 했기 때문에 예. 해당 매체가 굉장히 구체적인 보도로 이어나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애초에 그 자료
자료의 어떤 확보 과정까지는 현재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해당 매체와 기자들의 보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과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수사의 대상은 누구냐 등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신속하게 착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이제 당사자인 조진웅 씨가 이 유포한 언론사나 유출자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지만 수십 년간 연예 활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은퇴 선언을 했지만 또 앞으로의 진행이라든지 사건 전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예. 또 추후에라도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오히려 이 사건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조진웅 씨의 측근이거나 지인이거나 변호사라면은 예. 지금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누군가 굉장히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이 사건이 들춰지게 됐다 하더라도 조진웅 씨가 직접 대응을 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쨌든 이 이후입니다. 방송가에서는 이미 조진웅 씨 지우기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조진웅 씨가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고 지금 이 때문에 이미 촬영된 드라마를 방영을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배상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출연료보다 그 배상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이미 촬영을 하고 다 만들어 놓은 드라마가 방송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면은 그 제작사나 또 방송사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그런 수준을 넘어서 아예 방송이 불발된다면 예. 굉장히 큰 경제적인 피해가 야기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도 이제 이런 유사한 일을 하다 보면은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제작사와 계약을 할 때 상당히 자세하게 계약을 만듭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어떠한 잘못을 해서 좀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그리고 그때 손해액이 얼마냐, 손해배상을 얼마를 하느냐 이거를 따지는 게 쉽지는 않아가지고 애초에 액수를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조진웅 씨 역시 이 해당 드라마 제작사와 계약서에 그런 부분을 정해놓고 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조항을 작동시켜서 이런 법적인 어떤 해결을 하기보다는 크게 드러나지 않게 원만하게 합의해서 문제를 종결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낙 사회적으로 관심이 뜨겁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을 촉발시켰고 또한 고민해볼 만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사건인데 아마도 이 사건의 직접 관계자들은 더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최대한 원만하고 조용하게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아마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과 사건 관련한 대담 이어가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모 씨에 대해서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은 서울중앙지법이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 그리고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예. 저희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사건 관련 대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추후에 이제 다룰 내용 중에도 또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조진웅 씨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매듭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 어쨌든 방송가에서 조진웅 씨 지우기가 시작이 된 상황이고 조진웅 씨가 과오를 책임지겠다라면서 은퇴를 선언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좀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변호인들 측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법률적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사과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조금 이제
아주 거센 비난이 조금 좀 수그러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은퇴 선언을 하면서 밝힌 입장에 따르면 다소 억울하다는 어떤 입장 피력도 좀 느껴집니다. 즉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행적 중에서 성과 관련된 부분, 성범죄는 나는 관계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소년 재판의 특성상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당 사건을 정확히 다 아는 건 수십 년 전의 사건을 아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기소가 되면은 저는 1번, 2번, 3번은 인정하지만 4번은 안 했고요. 5번도 관계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따지기 위해서 뭐 증인신문도 하고 증거조사도 다양하게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죠. 형사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소년법에 따른 소년재판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큰 틀에서 볼 때 처벌하지 않고 보호 처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처해주고 교육을 하고 계도하고 보호하는 것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억울해도 그 부분을 크게 함께 책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 재판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조진웅 씨가 실제로 정말 가담하지 않았는데 함께 책임지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건 가정입니다. 추측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조진웅 씨가 당시에 법적으로 법률가로서 법을 판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내 상식으로는 이거는 나랑 관계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그럴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법률가의 시각으로 판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당사자는 억울해하지만 그거는 바로 법적으로 같이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 부분이 제가 왜 이렇게 양쪽을 다 말씀드리냐면 저도 모르고 진행자께서도 모르고 시청자도 모릅니다. 맞아요. 네, 그 당시에를 몰라요. 그래서 양쪽 방향으로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일 거라고 짐작을 할 수도 없고 단정을 할 수는 더더욱 없겠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송계에 미칠 파장 지켜보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연예계 소식인데 주말 동안 이 얘기도 참 뜨거웠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결국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 여러 논란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우선 전 매니저들의 갑질 의혹 폭로에 이어서 이번엔 불법 의료 시술 그리고 횡령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일단 박나래 씨도 맞고소를 한 상황인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법적인 어떤 공박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 오늘 또 입장을 추가적으로 또 발표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오해가 쌓였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제 전 매니저 2명과 대면했고 예.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 여전히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아마도 진작입니다만 양측이 했던 고소와 고발을 모두 다 취소 또 취하하고 예.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여러 고려들이 있어서 함께 해결된 것이 아니냐라는 짐작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매니저 갑질 사건 외에 현재 더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불법 의료 의혹입니다. 쟁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각각 짚어보자면 네. 병원 밖에서의 과연 의료 행위가 합법적이었냐 아니냐 이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데 박나래 씨 측의 주장을 보면 왕진을 요청해서 맞았다. 결국 이것은 합법적인 거다라는 주장이지 않겠습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해야겠습니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드라마를 보면은 예. 왕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조금 제 생활 수준이 높은 그런 부유한 회장님, 사장님 댁에 의사들이 와가지고 진료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의료법이 그 후에 일단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거에 원칙으로 됐거든요. 그 후에 왕진은 상당히 이제 위축됐고 줄어들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실제로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건만 갖추면 지금도 왕진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죠. 예. 그런 상황들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따져볼 것은 이 왕진 관련해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많다기보다 왕진으로 가서 소송으로 가는 사건들을 보면은 예. 건강보험 때문입니다.
즉 의사가 왕진을 가서 진료를 한 다음에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하는데 아니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료를 내놔라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꼼꼼히 다 검토한 다음에 이거를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데 예. 이걸 둘러싸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왕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보기 힘들고요. 다만 절차만 지키면 왕진, 의료기관 외에 의사가 밖으로 나가서 하는 어떤 진료라든지 처방, 처치 등도 합법은 합법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논란. 이 주사 이모로부터 맞은 주사가 과연 처방을 받은 주사였느냐. 그 부분도 짚어봐야겠고, 이 주사 이모가 그럼 그럴 자격이 있는 인물인지도 따져봐야 할 텐데 병원 밖에 주사 이모로 불린 이 씨가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의사단체에 따르면 그런 대학은 존재하지 않는 대학이다. 이렇게 맞섰거든요. 이거 그렇습니다. 지금 본질이 의료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 쟁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두 번째 쟁점이 과연 제대로 된 처방이 있었느냐 이 부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설령 왕진이 합법이고 합법적인 왕진이었고 또한 처방도 제대로 되었고 주사도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 주사를 놓은 이른바 주사 임무가 의사 자격이 있느냐. 예.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게 무조건 다 우리나라에서 의사 자격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인정되는 국가 대학이 있거든요. 예.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이 주사 임원은 이제 중국에서 그러니까 내몽골 자치구에서 의대 나왔다, 최연소 교수까지 했다, 뭐 사진까지 올리기도 했죠. 지금은 삭제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이게 실제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의사단체에서 그 해당 대학 의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종의 유령 대학이다, 유령 의대다. 따라서 거기를 나왔다고 해서 중국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또 그 후에 설령 중국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를 또 이게 딸 수가 없는 거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단계에서 이 사건 역시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박나래 씨 사진 나오고 있는데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이 주사 이모뿐만 아니라 박나래 씨 역시 공동정범이라면서 함께 고발을 했습니다. 왜 공동정범이라고 보는 겁니까? 네, 의사가 아닌데 이제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거든요. 따라서 의료 행위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곧바로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나 법의 해석상 단순히 난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의사라고 하니까 저는 의사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처방을 받고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았다면 예. 그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게 예. 아니라 애초에 의사가 아닌 걸 알면서도 한국 법상의 의사가 아닌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주사를 받았다면 이거는 공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뭔가 이상한 측면을 알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 의사가 아니라 중국에서 뭐 했다고 하는데 남들이 추천을 해줘서 뭐 맞겠지 뭐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또 애매한 경계선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과연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인지 또는 요청한 것인지 방조한 것인지 아니면 법이 처벌할 수 없는 애매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전혀 모르고 또 이 주사 이모의 어떤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면허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속아서 또는 순진하게 믿어서 받은 것이냐 등등을 따져보아야 박나래 씨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예인 중에서 혹시라도 또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있는지 수사 범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좀 확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우선 이 주사 이모가 정말 의대를 나왔는지 정말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자체로 범죄거든요. 따라서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사 이모가 남긴 글, 지금 삭제된 그 글에 따르면 중국에서 잘 사업하고 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으로 다 포기하고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활동을 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박나래 씨에게만, 한 명에게만 이걸 해서 생계 유지가 되겠느냐. 영리 목적의 행동이었다면은 다른 연예인들 또는 비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수사기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만약 그렇다면은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또한 연예인뿐 아니더라도 기타 이런 그 불법적인 가정입니다만 불법적인 약물 투약을 좀 요청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또 주사 이모가 한 명이 아니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예. 또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처음에 박나래 씨가 어떻게 이 주사 이모를 소개받았을까? 누구한테 소개를 그렇습니다. 받았는지.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건지 또는 누구한테 소개를 받은 건지 또 찾다가 연락이 닿은 건지 또는 먼저 박나래 씨에게 주사 이모가 연락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이 사건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파만파 퍼질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다면 경찰은 네.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우선 이 예. 주사 이모의 신원이 확인되었느냐 이미 확인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응할지 여부는 사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응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또는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빠르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일단 불러서 조사하기 전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됩니다. 계좌 거래 내용.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박나래 씨가 비용을 지급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무상이 아니었겠죠. 어떤 방식으로 돈을 지급했느냐, 계좌 이체를 했는지, 그렇다 했다면 누구 계좌로 했는지, 어느 계좌에서 돈이 나갔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만약 현찰 거래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강하게 의심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현찰을 지급한 후에 영수증이라든지 기타 어떤 확인서라든지 거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느냐 아마도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통화 내역들을 통해서 이 주사 이모가 누구와 연락했는지를 알 수 있겠고 또 하나 지금은 원만하게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으로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예. 박나래 씨의 그 매니저들 있잖아요. 예. 그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를 고발하면서 경찰에 써서 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아직 보도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더 민감하고 더 폭발력이 있는 그런 사정들도 사실 여부를 떠나서 기재되어 있고 경찰이 입수해서 현재 포착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가능성이 없습니다.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박나래 씨는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추가된 내용이 있으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속보인데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대 여성 양모 씨에 대해서 징역 4년 그리고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건데 이 두 사람에게 각각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된 거고 오늘 이 선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실형은 좀 예상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오늘 선고부터 예. 보면은요. 검찰이 이 여성 양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징역 4년이 선고됐어요. 예. 꽤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남성 용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예.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예. 그런데 구형량이 좀 차이가 나죠. 그 이유는 범행의 횟수가 달라서 그래요. 예. 예. 아. 지금 이거는 공동 공갈로 제가 부르지만 공갈이 1차와 2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갈은 이 여성 양모 씨가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받아낸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여성 양 씨와 남성 용 씨가 만나게 됐고 그 후에 이 1차 공갈 사실을 알게 돼서 서로 공모해서 2차 공갈을 시도했는데 돈을 뜯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1차 공갈과 2차 공갈이 있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여성 양 씨는 1, 2차 사건에 모두 가담한 것이고 그리고 또 남성 용 씨는 2차 사건에만 관여됐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난번 구형할 때 검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남성 이 용 씨가 여러 가지 죄질도 나쁘고 과거 전력도 있고 그렇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이 부분을 참작해달라, 감안해달라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수사에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칫 이 양 씨의 첫 번째 공갈 사건도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후에 용 씨가 여러 가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 사실관계를 다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짐작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성 양 씨는 징역 4년, 남성 용 씨는 징역 2년 선고됐고요. 아마도 이제 피고인들이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또 형량이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40대 남성 용모 씨 같은 경우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여성인 20대 양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별다른 협조를 하지 않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중형이 내려졌다고 하셨는데. 네, 끝까지 부정을 했습니다. 즉 1차 공갈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이거는 위자료나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거다. 공갈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또한 2차에 대해서도 함께 한 게 아니다. 나는 관계없다라고 계속 부정을 했습니다. 즉 큰 틀에서 볼 때 1차, 2차 범행에 대해서 모두 다 부정을 했는데 이거는 중요한 양형 요소 중에 하나인 진지한 반성과 배치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중한형 선고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좀 비교해 볼 만한 것은 예. 뭐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한 10년 전에 있었던 유명 배우 이모 씨 사건이 또 있었죠. 그 사건에서도 여성 2명이 네. 공동 공갈을 했었는데 그때 형량을 좀 비교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때 1심 형량이 여성 1명은 징역 1년 2개월, 또 다른 여성은 징역 1년이었습니다. 좀 낮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로 거액 50억 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내지 못했어요. 예. 미수였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당시 재판 판결을 보면은 애초에 그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낸 그런 책임도 있다. 그런 부분도 언급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 후에 최종 형량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예,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거든요. 대법원까지 가서요. 그렇습니다. 예, 2심에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런데 그때 이유를 보면은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네,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네, 이런 것들 또 게다가 초범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돼서 결국은 석방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 손흥민 선수 사건의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냐, 손흥민 선수가 용서해 줄 것이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낼 것이냐 등등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차이점은 예. 지금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좀 전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대 여성 양모 씨의 경우에도 가장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초음파 사진이 있긴 했죠. 태아에 대한 초음파 사진이 있긴 했는데 그 당시에 손흥민 선수에게 돈을 달라고 하기 직전에 또 다른 남성 사업가에게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초음파 사진 가지고 돈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해서 별다른 답을 못 받으니까 그렇다면 대상을 바꾸자라고 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얘기를 해서 3억 원을 뜯어낸 것이고요. 그리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당시에 이 20대 여성 피고인 양모 씨가 그 남성 사업가와 또 손흥민 선수와 동시에 또 이런 관계를 하고 있었다. 그런 겹치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씨 본인도 임신을 한 건 사실이고 초음파 촬영도 했고 의학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아이의 친부가 누군지는 본인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1차 공갈 시도를 했다가 반응이 없자 대상을 바꿔서 손흥민 선수에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죄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게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징역 4년이라는 중한 형이 선고됐고요. 큰 변화가 없다면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상당한 형량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피해자인 손흥민 선수가 재판에 출석을 해서 증인으로
또 증언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 부분도 오늘 꽤 높은 형량에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 그렇게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한 처벌의 의사를 보이고 그리고 또 자신이 입은 피해가 상당했음을 피력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그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런 피해를 입은 경우에 증언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출석을 할 때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또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대면하지 않게 조치는 좀 취했습니다만 이러한 행위, 이런 증언 자체가 심적으로 큰 부담이기 때문에 꺼리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나는 당당하다, 잘못한 게 없다, 법적으로 순수한 피해자다라는 어떤 입장을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인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 역시 이번 형량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쿠팡과 관련된 부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유출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에 가장 우려됐던 게 이걸로 인해서 내 또 다른 정보가 유출되는 거 아니냐. 2차 피해지 않았겠습니까? 네. 실제로 근데 주변에서 지금 신종 피싱이라던가 스미싱 사기 이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라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특히나 좀 이런 부분 유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이 부분 저희가 함께 걱정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동안에 새로운 피싱 수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이거 잘 들으시고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신용카드 뭐 한두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신청하거나 뭐 갱신하거나 뭐 하잖아요. 많이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카드 배송원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 배송하러 가는데 집에 있냐? 뭐 회사에 있냐? 어디로 나올 수 있냐? 그러면은 저희가 만나서 받잖아요. 예. 그런데 카드 배송을 빙자한 전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카드 신청, 그 전화를 받았는데, 저 카드 신청 안 했는데요? 저 신청 안 했는데 왜 그러죠? 그러면 이 쿠팡 개인정보 이게 다 유출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고객센터에 문의 연결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자기들이 이제 만든 그런 자작극이죠. 고객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금감원으로 보내됩니다. 또 자기들이 또 금감원 행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낼 테니까 이거 빨리 클릭해가지고 설치하세요. 여기 들어와서 신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신용카드 바로 결제되면 저희도 손 못 씁니다. 라고 겁을 주면 당황하죠. 예. 어떤 면에서 참 정성스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동안 있었던 많이 쓰였던 그런 시나리오인데 여기에 쿠팡만 또 들어간 겁니다. 계속 그렇게 바꿔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황한 상태에서 누르라면 누르고 부르라면 불러주고 통화하라면 통화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큰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수법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